먼저 수고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김태권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후원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순흥 한동대학교 총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마지막 패널 보내시죠. 전창록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김태권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김태칸입니다. 저는 경북 의성 다인이라는 고향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논두렁전기를 타고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대구서, 대학교는 서울서, 박사학위는 독일서, 또 대학은 미국에서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다녀봤습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님 흔쾌히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같이 행사를 하고 이제 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총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만 또 흔쾌히 제가 이낙연 총리님하고 인연이 있기 전에 아까 보니까 이제 제가 고향에 오니까 좀 이게 다시 우리 이철우 이 지사님을 보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 대구 하면 이제 다시 뛰자 한번 합시다, 그죠? 슬로건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경북 대구 하면 다시 뛰자 여러분 합십시오. 경북 대구 뛰자. 고맙습니다. 또 힘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이낙연 총리님하고는 제가 어떤 인연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사실 2012년도에 중앙일보에 나와서 이제 이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 대한민국이 다시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해서 이제 책을 쓰고 전국을 이제 특강을 다니는데, 이낙연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인연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무안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여러 현안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보고 강주 전남 경제 포럼을 만드셔서 저보고 특강 한번 하겠느냐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흔히들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당시는 이제 2016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지사님이 명석한 뿐만 아니고 학구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때 이제 그 경제인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특히 전남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해서 그 다음 해부터 일자리 가장 많이 만든 도지사가 되셨어요. 그때 제가 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차 산업혁명은 경부선을 탔는데 4차 산업혁명은 호남선을 타시면 국가 큰 리더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근데 이철우 지사님은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같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예수도 고향에서 좀 했잖아요, 그죠? 이제 어쨌든 우리 지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한 개별적으로 이런 10차례 정도, 각기 테마가 다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교육, 그전에는 4차 산업혁명, 오늘은 바이오, 그 다음에 문화, 또 제가 TK 출신으로서 강주 가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을 발런티어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총리님이 또 막걸리까지 사주시고, 또 우리 총리님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들을 때인데 창을 또 아주 잘하십니다. 풍류와 해악이 있는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는 가장 요 말만 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경북 고향 의성이라 그랬죠, 그죠? 한때 22만 5천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5만 명입니다. 아까 이철우 우리 도지사님 그 총리님한테 신공항 꼭 총리님 꼭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빨리 사올 때 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너무 의미 있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들이 이미 사회자가 다 한 분 한 분 소개했기 때문에 한 평균 한 10분 정도, 그죠? 10분 정도 발제문도 다 있고, 주로 보니까 우리 총리님, 지사님, 시장님, 또 언론계가 이걸 좀 잘 받았어서 아젠다 세팅과 우리
경북, 대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아주들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 경상북도 전호영 경기부지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이지도 않고 듣기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금년 2월 19일 그 31호 환자가 대구에 31호 환자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 1,345명의 그 환자가 확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구 경북 합치면 8,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야 이게 극복이 되겠느냐 이렇게 걱정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그 재앙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우리 이철호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우리 사전에 조치를 하고 또 경북형 마스크를 또 개발을 해서 마스크 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병상을 우리 3개 의료원이 있는데 3개 의료원 병상을 신속하게 이렇게 비우고 환자를 그 진료케 함으로써 어려운 난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난 극복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북이 그러한 그 국난을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극복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이제 경제죠. 이제 경제가 완전히 직격탄을 맞고 그 전에도 사실 우리 경북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19가 그대로 카우트 펀치를 날린 것과 똑같이 똑같은 그런 그 현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가동률이 10% 이상 급락을 하고 관광객은 거의 90% 이상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특히 숙박업은 거의 예약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는 우리가 긴급 처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정부의 지원금 지급 전에 경북에서는 재난 긴급 생활 지원비를 2,089억 원을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특별 경영 안정 자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1조씩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이렇게 3무의 그 경영 자금을 긴급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그 특수형태 근로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그 업종에 속하는 사람들한테 긴급하게 또 지원을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한 게 있고요. 희망 일자리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 카드 수수료 인하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 피해 점포 10만 개에 대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긴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판매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 특판 행사라든가 경북 세일 페스타 등 해서 판매 지원 활동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긴급한 그 경제 조치 결과 저희들이 그 수출도 좀 살아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의 그 피해는 3월 달에 한 2,500억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는데 5월을 뽑아보니까 한 600억 정도 평상시보다 한 600억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 회복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고용도 보면은 4월에 일시휴직자가 한 9만 5천 명 정도 됐는데 5월에는 그 4만 7천 명 정도로 많이 그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긴급하게 우리가 그 뭐 재정 지원금이라 재난 지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5일 우리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로나 긴급 대응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사실 그 경상북도 이미지가 이 코로나19로 해서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클린 안심 청정 경북 이렇게 캠페인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경북, 힐링 경북을 만듦으로써 경북을 가장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 그 총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상북도는 사실 힐링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제1의 그 관광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지금도 사실 대구 인근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았을 뿐이지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그 살림이 많은 그런 그 지역과 우리 동해안, 울릉도를 포함해서 그 동해안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정 지역을 우리 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경상북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접시, 뭐 집게, 국자, 뭐 이런 해서 덜어먹기 이렇게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고 우리 관광지라든가 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방역 활동이라든가 클린 운동을 저희들이 더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직접적으로 또 경제 살리는 데 또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안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한 600억 정도 저희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고용 안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미를 중심으로 한 산단 대개조 사업, 스마트 산단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국가적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새로 변신하는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코로나가 바꾼 관광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관광버스라든가 이렇게 단체 관광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관광이고 또 관광은 힐링과 더불어 그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가 최적지라는 그런 그 캠페인을 전국을 대상으로 계속 전개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축산 분야에서는 또 중요한 게 우리가 식량 안보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위기를 되돌아보면은 사실 세계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중국이 문을 먼저 닫았고 또 세계 각 자기 나라의 그 문을 다 닫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막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이러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식량 부분이 상당히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식량 안보에 대한 대처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국형 뉴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러면은 4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과 디지털 뉴딜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입니다. 사실 이게 이전이 결정되고 사업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큰 사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10조 원에 상당하는 사업이 진행될 거고 뭐 토목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 SOC 사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투자되는 금액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는 가장 긴급하게 살리는 방법은 이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선행이 되어서 우리 대구 경북을 살리는데 기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좀 더 있어요? 끝났어요? 끝낼까요? 예. 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사실 그 코로나19에 따라 가지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나큰 변화가 있는데 이 크나큰 변화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판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주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이철우 지사님하고 함께 그 현장에서 우리 부지사님이 뛰면서 느꼈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위기 때 이제 흔히들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는 사실 우리는 이제 패스트 팔로의 시대는 끝났고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되려면 빅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그 빅 프로젝트로 그야말로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고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극복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대한민국 다이나믹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코리안이 코로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누수해진증이 가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빅 프로젝트 사업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총리님한테 또 제가 제안을 드릴 텐데 이제 우리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 고향 경북도 저는 더욱더 앞서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이크를 이번에는 오창균 우리 원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창균 대구 경북연구원장입니다. 총님 그 말씀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20세기 말 들어와서 일상화 된 용어 중에 하나가 세계화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과 상품과 화폐가 경계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지구 초원을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일컫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제 어떤 제한이 주어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 알다시피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테러 이후에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은 보면은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 세계화 개념에 일정 정도 제한을 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다시 거기에다가 상품 이동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그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런 또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정도 사람과 이제 상품 이동이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화하고는 좀 이제 다른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어떤 걸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중소규모의 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난 이제 충격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자력으로 모든 걸 이제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이제 충격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거는 전력적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선생존하고 후회생해야 되는 이런 그 당면 과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취하고 있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타 급하게 금융 사이드에서 공급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뉴딜 사업으로 한국형 뉴딜로 내놓고 있는 상당 부분도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일단은 서바이벌 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코로나 위기에 처한 기업이 경영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민생을 안정화하는 이런 이제 최우선 해결 과제로 이게 보고 있다는 이런 거고, 그 위에서 서바이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여력이 생긴 위에서야 중장기적인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 실행력도 생겨난다.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고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자면 특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역이 하고 있는 그 생존 전략에서 차별적이고 독자적인 위기 방안, 이거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그 현상에서 정부가 우리 지역 지방 차원에서 보자면은 정부가 국가 경영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는 거, 이 뭐 좀 식상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 흔히 좀 뭐 학술적인 용어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집중과 탈집중 또는 집중과 분권 내지 분산 정책 중에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정부가 재집중이라고 저는 보입니다만 지금 재집중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알다시피 최근에 여러 정부가 대선이나 기타 뭐 하여튼 그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특히 노무현 정부 이후에 분권과 분산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국가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느리고 좀 뭐 기대만큼 그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어떤 간에 그게 하나의 대세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다시 그거를 회수해서 중앙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원을 이게 분배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탈집중으로 가다가 지금 재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거는 정부가 한번 정부 여당 쪽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검토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의 위기는 재집중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중앙 권력이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뭐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분산과 분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정부가 왜 그걸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정부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동안에 뭔가 가시적을 보여주려면은 수도권의 자원을 하여튼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하고 사람 몰리니까 인프라가 부족해지니까 다시 투자하고 또 몰리고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가 이제 이거를 뭔가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중앙집중 시스템의 혁신고를 앞세우면서도 실제로 단기적인 효과를 포기하지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지역 경제와 전반적인 살림살이 회생을 촉진하려면은 광범위한 그런 분권과 분산은 일종의 규제개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게 옳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 전역에 걸쳐서 실질적인 다핵화, 이거야말로 자원을 이제 총동원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자면은 지금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인프라나 이런 거는 수도권에 비해서 무슨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0.5 이하 나오는 것도 있고 많아봐야 0.78 수준 나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이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분권과 분산의 기초가 마련되려면은 지역의 중추도시와 거점도시 또 광역권과 광역권을 연결하는 이런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우리 대구 경북 같으면은 누차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통합신호항 문제라든가
기타 동해안과 뭐 다른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요 그 SOC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여기 아까 이야기 나온 영일만 대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이런 전통적인 개념의 뉴딜도 이게 직접적인 효과,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뭐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너무 논리적인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SOC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는 그런 관념적인 논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또 포항에 왔으니까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기초연구로부터 해가지고 개발연구, 기술사업화, 창업,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적인 이런 자립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포항 같은 경우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청년 인재는 빠져나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심각한 이제 실정에 있는데 기왕에 이런 자립형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이걸 활용해서 장기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이걸 뒷받침해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이 전체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겠다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연구 시설을 활용해서 포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그런 바이오 분야에서도 의료하고 바이오 분야에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 이외에도 포항 같은 경우에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이라든가 철강 제도약이라든가 2차 전지 제조 혁신 허브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메모해놨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 원장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자립형 연구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의과대학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목포 그다음에 나주시청 그다음에 전남도청 특강요청에 와서 가니까 그쪽도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의대 특히 목포 의대 총리님 맞지요, 그죠? 예, 목포.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총리님도 아까 달빛 동맹 이야기했다시피 저는 경북하고 전남하고 해서 두 군데 의대를 설립하는 걸 목포로 같이 가도 저는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마이크를 우리 한동대학교 장순 총장님한테 맡겠습니다. 10분 정도.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이낙연 총리님께 늘 감사한 거는 이 포항 지진 때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뭐 여기 정말 복구하시는데 저부터 또 우리 원인 규명하는데 모든 단계에서 정말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 특히 잊을 수 없는 거는 포항 지진 나는 날 우리 이낙연 총리님이 주관하는 회의를 하고 바로 지진이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바로 우리 또 총리님이 여기 포항에 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오셔가지고 정말 포항 지진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뭐 또 이낙연 총리님께서 바이오 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도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의 의장님도 계신데 제가 늘 정말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포항이나 경상북도 신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강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철우 지사님이나 또 이강덕 포항시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얼마 전에도 우리 바이오 산업을 이 한미 약품이라는 산업을 또 유치하려고 그러고 또 배터리 같은 그런 것도 하려고 그러고 정말 그런 차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 총리님께서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셔서 좀 저는 아주 100% 동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구체화시킬 건가 하는 것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좀 이 포스트 코로나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 그냐면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학이요. 그동안에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하다가 모든 대학이 어쩔 수 없이 뭐 총장들이 시켜도 잘 안 하는 그 비대면 교육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저는 비대면 산업을 일으킬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산업. 이 앞으로 저는 이 비대면 산업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아까 오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10% 땅에 50% 인구가 있고 모든 산업이 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뭐 주택 문제에서부터 뭐 모든 우리 인구 문제도 그렇고 뭐 모든 문제가 저는 그 문제에 연결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비대면 산업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된다면은 이것을 위한 규제 개혁도 돼 있고 어떤 인프라가 돼 있다면은 비대면 산업이라 그러면은 아까 우리 총리님이 말한 마가라는 산업이 다 비대면 산업입니다. 그 비대면 산업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서울이면 어떻고 제주도면 어떻고 뭐 경상북도 의성이면 어떻고 여기 포항이면 어떻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어차피 비대면 사회에 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비대면 그 산업이 정말 융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산업을 일으키면은 저는 사람들이 정말 비대면 산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경상북도와 같이 힐링이 좋은 지역, 정말 오히려 편하게 살고 땅도 집값도 싸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만 되고 그 비대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금융이나 이 모든 것이 된다면은 저는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가속화시키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우리가 행정도 웬만하면은 다 집에서 할 수 있게 뭐 인간 같은 거 뛰러 가는 게 우리나라 지금 너무 낭비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좀 없애졌으면 좋겠고 뭐 웬만하면은 다 대면으로 다 할 수 있게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게 그렇게만 된다면은 저는 지금 최근에 그럽니다. 전 세계 경향이 금융이 다 비대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딩이 있는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 금융이 된다면 정말 포항에도 이 경상북도에도 뭐 영호남을 발견 없이 관계없이 정말 금융산업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비대면 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규제 혁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프라 네트워크도 인프라 네트워크도 우리나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김대중 정부 때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인터넷 같은 것도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 산업을 위해서 조금만 잘 해주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데 처음 계정 오픈 같은 거 할 때 은행이나 금융회사 갈 필요가 없게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많이 그런 쪽을 많이 한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 산업을 좀 많이 익혀달라는 게 제 부탁이고요. 그래서 비대면 산업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비대면 마케팅도 있고 뭐 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의료까지 가는 비대면 금융이라든지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이제는 뭐 전 세계 그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모든 그 총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로 가는데 그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AI 시대다,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이게 다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는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전국에서 전기 생산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지금은 조금 저 전기가 주춤하지만 저는 그래서 신울진 3, 4호기 같은 거는 이미 짓고 있던 거니까 아마 뭐 이념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건 이왕이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좀 전기값이 좀 할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나 또 우리 전라남도 뭐 영광 같은데 근처라든지 이런 경상북도는 좀 전기값을 싸게 해서 전기가 필요한 산업, AI,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이게 비대면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산업들이 전기값이 싸다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이 지역이 저는 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에는 좀 전기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 이런 것이 된다면은 저는 상당히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도 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린 건 지역 발전을 위해서요. 제가 아마 좀 총리님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뭐 조국 사건이 있고 나서 정시로 가자 그래서 막 정시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수시제도를 제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카이스트에 입학사정관 제도를.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건요. 입학사정관 제도 수시제도를 하면서 집값이 서울 집값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니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면 그건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아세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지만 정시라는 건 뭐냐면은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학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이다 뭐 이런 데 막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 막 목동이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수시라는 거는 뭐냐면 학교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방에 자녀를 데리고 지방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오히려 더 인구도 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단지 뭐 순간적으로 공정성 때문에 뭐 정시를 막 늘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 전체의 그 균형 발전이나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 총리님께서 지금 이제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큰 박수로 우리 총리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리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장 총장께서는 이제 크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 된 이 시대에 이쪽에 대한 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더 풀고 적극적으로 또 이 플랫폼과 체제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특히 에너지, 특히 경북의 가장 큰 자산인 에너지 정책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전창록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한테 마이크를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전창록입니다. 이게 끝이다 보니까 뭐 다 떠나시고 좀 썰렁한데요. 예, 사실은 이 총리님이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 얘기하셨고 우리 총장님께서 얘기한 게 비대면 산업, 전기차 산업, 그다음에 오 원장님께서 분권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산업들을 다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새로운 뉴노멀이 왔다. 과거와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온택트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택트라는 얘기보다는 온택트라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언택트 그러면 사실은 컨택이 없다. 컨택에 대해서
그 부정적 접도 언을 붙여서 언택트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언택트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언택트보다는 온택트라는 것이 좋다. 이제는 항상 컨택트가 always on 돼 있다. 항상 컨택이 가능한 시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뉴노멀의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시대를 온택트의 시대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얼마나 기업들한테 내지는 우리 경제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가 하면은 아까 그 이낙연 총님도 얘기하셨지만은 5월 26일자 우리가 중앙일보를 보면은 중앙일보가 5월 25일 시총 기준으로 우리나라 1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월 25일자 우리나라 1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8개 기업이 다 없어요. 같은 기업은 1등 삼성전자하고 10등 현대차만 남아 있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새롭게 시총 10위에 진입한 기업들,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아까 총리님 얘기하셨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것들을 해외로 넓혀서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마가라든가 중국의 BAT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이 온택트의 시대, always on 시대에 저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다만 문제는 우리 한국이 보면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우등생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조직력에 기반해서 돌격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몇 년 안에 건물을 짓고 배를 만들고 돌격 정신으로 정말 조직의 힘으로 했었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그대로 유효할 거냐. 온택트 시대를 관통하는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가 뭐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산술급수적 변화. 또 다른 변화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통제 가능하지도 않은 기하급수적 변화. 사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잘할 수 있었던 것들은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돌격대의 정신으로 뛰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일하는 방법이 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인가. 즉 변화가 통제 가능하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에 우리의 일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저는 일에 대한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조직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가 이제 일본의 그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를 부르는 말이 우리가 단계 세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계라는 얘기는 굉장히 딱딱한 화강암 덩어리를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딱한 조직의 힘으로 과거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에 우리가 이런 딱딱한 어떤 조직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주체가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으로 변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조직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마가라든가 뭐 우리의 네이버, 카카오 이런 모든 기업들은 개인의 창의성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의 주체가 이제는 조직에서 개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디를 볼 거냐. 과거에 모든 변화가 통제 가능할 때는 우리는 일을 계획만 보고 우리 조직의 내부만 봤으면 되지만 변화가 통제 가능하지 않을 때는 내부가 아니고 외부를 봐야 합니다. 우리 조직이 봐야 되는, 일을 할 때 봐야 되는 시선이 조직의 밖을 봐야 됩니다. 밖을 봐서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하고 변화에 빨리 대응을 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제는 조직의 외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을 하는 방법도 과거에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제가 신입사원 때 뭐 한 번씩 우리가 5개년 계획 짜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계획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생길 줄 뭐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는 계획보다는 대응, 애자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자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은
놀란 듯이 대응한다는 얘기죠. 놀란 듯이 대응하는. 그래서 계획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아까 우리 전원 부지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AC, BC라는 얘기를 합니다. Before the corona, after corona. 즉 AC, BC라는 말처럼 우리의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뉴 노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1.0이 아니고 뉴 노멀 2.0의 시대입니다. 뉴 노멀 2.0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거냐? 산업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산업을 키우기에 앞서서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 일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즉 조직에서 개인으로. 두 번째, 일을 할 때 어디를 볼 거냐? 내부가 아니고 외부를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을 하는 방법이 계획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거 산업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과거의 성공이 사실은 오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하죠. 오히려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 경북 산업화 시대의 우등생이었습니다. 한때 사실은 제가 있는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의 한 70%를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우등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우등생이 다시 또 우등생이 되려면은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과감하게 일하는 방식을 주체에서 시선으로 방법까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바꿀 때만이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북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이 전창록 원장께서는 이제 대한민국과 특히 경북이 우리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데 주체, 그다음에 방법, 시선을 한번 바꿔보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네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 전창록 원장님께서 중앙일보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치 중앙일보 총국장이 와 계십니다. 오영환 국장님 혹시 뭐 할 말씀 있습니까? 오영환 총국장이면서 일본 총국장도 하시고 하버드도 있었고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하셨고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총리님 그렇고 네 분 발제자분들 아주 기자로서 공부가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좀 저도 뭐 지금 대구지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컨셉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지만은 좀 실천의 영역에서 지방이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지방에 맞는 좀 어필 포인트 이런 걸 아주 좀 알기 쉽게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뭐 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코로나를 이렇게 대처하는 쭉 보면서 가장 크게 저한테 와닿았다는 거는 사실 아까 전에 AC, BC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이라는 게 뭐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또 하나 키워드는 적절하게 흩어지는 적소. 그러니까 장소 소자가 아니고 흩어질 소입니다. 적소입니다. 그래서 적소가 어디냐? 결국은 저는 포항 같은 아니면은 중소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장 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팬데믹의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돼서 초고령화가 되면은 의료와 요양의 어떤 대란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의 50%가 12%의 면적에 살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적수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프로치를 하나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좀 팬데믹에 대해 가지고 감염병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20세기가 가고 나면 21세기가 오는데 저 메가시티에는 20세기가 가고 나면 19세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인구의 집중, 시설의 집중 이거는 굉장히 전염병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좀 더 그런 어떤 적절한 흩어짐, 적소의 어떤 적재의 적소, 그러니까 지방 분산에 좋은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되고 저도
그 부지사님 뭐 경주 발표하셨는데 경북 발표하셨는데 저도 경주도 가봤습니다. 경주도 가보고 우왕도 가보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역시 여기도 일본이나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마이크로 투어리즘입니다. 그 근거리 아니면은 주변 여행 아니면은 뭐 합치면은 근거리 작은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좀 근거리 작은 여행부터 시작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될 거고 그게 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또 들어오게 될 거고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한 호시노 리조트의 그 호시노 그 대표가 하는 얘기는 향후에는 이제 만족감, 뭐 경치를 보거나 뭐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광의 컨셉이 그 자숙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어떤 해방 이런 게 좀 그 향후 관광의 주요 테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방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크게 지금 굉장히 좀 그 중앙에 아니면은 좀 그 전체 국민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오늘 논의된 그런 사안들이 좀 하나의 좀 컨셉츄레이션 그러니까 좀 컨셉화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어떤 표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슬로건을 만들어서 좀 어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누구한테? 예, 제가 저 오창균 그 원장님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저는 과연 이 팬데믹이 그 좀 전반적으로 포스트 팬데믹이 정말 이게 저 패러다임 시프트 할 거다. 다들 그 전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글로벌화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글로벌화가 코로나에 덫에 걸려서 이 수레바퀴가 못 돌아가는 그런 양상인데 과연 그 예를 들어서 1세기 전에 스페인 독감을 봤어도 그런데 과연 그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그 유엔 세계 관광기구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7월 달에 예를 들어서 각국이 국경 공세를 완화하고 여행 제한을 완화하면은 올해 관광객이 58%가 되고 12월 정도는 회복되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의 예를 들어서 올도 그렇고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우려하는 거는 좀 과연 이게 계속 지속돼서 물론 그 경계를 해야 되지만은 너무 우리가 한쪽에 집중하게 되는 게 아닌 건지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도 이전 코로나하고 계속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래서 좀 너무 좀 균형 감각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이나 아니면 총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저보다 더 전문적인 뭐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다소 비전문가로서 뭐 기왕에 제가 토론을 했으니까 덧붙이자면은 이미 이야기하듯이 뭐 이런 상황이 하여튼 후반기까지 지속된다 하면은 세계적으로 그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초고속화된 뭐라 그럴까요 이동 수단의 시대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다면 지금 같은 이런 그 세계적인 팬데믹도 뭐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팬데믹이 이제 불가능했을 테고 한데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같으면은 뭐 정말 이거 초고속 글로벌 이동 시대 같으면은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저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이해 바탕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과 이제 상품의 이동이 다 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 같은 이런 우리가 무슨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 같은 그런 거대 시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남한 하나만 놓고 보자면은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그죠?
개방 경제의 수출 의존적인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다행히 빠른 그 시간 내에 지금 당장의 어떤 이 부분 그 지금의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뭐 그 약품이 구해져서 이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아마 심리적으로 미치는 과거처럼 요 이전 코로나 이전처럼 자유롭게 이제 여행하고 다른 나라를 찾아가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는 그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에처럼 100% 그대로 돌아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기업하는 분들이 당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비관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측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상을 놓고 보자면 충분히 그런 예측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정책은 당연히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플로에서 혹시 한 분 더 그 질문이나 아니면 그 토론을 받겠습니다. 저 마이크 예. 소속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주시 사무국의 사무국장 정호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장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은 비대면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비대면을 하게 되면 온라인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일자리가 또 많이 사라지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앞으로 아까 방금 전에도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비대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만 해도 비대면 교육은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강점이 또 많고 또 이 교수 학생들의 선호도가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모든 면에서 좀 비대면이 더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앞으로 농업하시는 분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바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대면을 하게 되면은 바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한 건 금융도 이런 지방에서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의료도 지방에서 할 수도 있고, 모든 산업에서 저는 그 지방 같은 데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비대면 산업이 더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없어지는 것보다 새로 생성되는 게 더 많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총장님 얘기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만 한마디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일자리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과거에 일자리 하면은 사실은 토요일까지 일했지만은 요즘은 사실 토요일 주 5일 근무고 프랑스에서는 주 4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대면이 되면서 뭐 얘기하신 대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고 없어진 일자리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일에 대한 기준들이 3일을 일하든가 4일을 일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의 수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장시간 동안 이게 오늘 이 자리에 지켜주시고 또 이 여러분들이 또 토론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한국선 이 경북일보 사장님과 그 많은 또 관계자들 오늘 너무 수고 많습니다. 한 명 한 명 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크게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야말로 이제 그냥 논의만 자리가 아니고 오늘 구체적인 서로 토론하고 제안했던 것들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발전에 크게 저는 기여하리라고 믿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선 사장님 그래도 뭐 마지막 클로즈 안 하셔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우리가 경북 포럼을 다시 다른 도시에서 열면서 다시 그때는 또 한 번 진화 또 한 번 혁신 도약된 경상북도를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패널 토론을 함께 해주신 김태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과 네 분의 패널 분들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오늘 2020 경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또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시기를 극복해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새바람 행복 경북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2020 경북 포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